네, 민주당 대선주자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간의 네거티브 중단 선언 약속이 있었죠. 하지만 이 캠프 사이에서 두 사람은 일단 휴전 상태인 것 같은데 캠프 사이에서는 신경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들어보시죠.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좀 앞서는 입장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낙연 후보 측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대포 미사일 쏘다가 뭐 소총 한번 쏜 거 가지고 하진 않겠죠. 휴전 상태니까. 근데 갑자기 또 뭐 미사일을 쏜다, 대포를 쏜다 그러면 그때는 아마 제가 보기에 좀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이 아닌 것으로 공격을 하는 네거티브나 마타도어는 없어야 되지만 팩트에 기초한 자질 검증 이런 것은 뭐 당연히 있어야죠. 1대1로요. 1대1로. 검증 맞짱 토론을 열 것을 제안드립니다. 네, 서정욱 변호사 새로 나오셨습니다. 예. 자, 휴전 선언했지만 신경전은 계속 이렇게 제가 이름을 달아왔는데 대포를 쏘면 반격을 고민해 보겠다. 자질 검증은 당연하지 않냐? 맞짱 토론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두 사람 간의 이 토론은 나중에 이제 경선 결과에 따라서 50%를 넘지 못한 득표자가 나오고 1, 2위 간의 후보가 토론회가 있게 된다면 두 사람의 맞붙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두 사람이 맞짱 토론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죠. 자, 대포를 쏘면 반격하겠다. 대포는 어떤 게 대포일까요? 제가 보기에 검증하고요. 예. 그다음에 네거티브는 종이 한 장 차이인데.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정말 네거티브와 마타도어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결국은 이제 내가 하면 검증이고 남이 하면 이게 네거티브. 예. 이것도 이게 내로남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권을 보면 옛날에 적통이 누구냐 또는 이제 백제가 뭐 중심이 되어 한 적이 있느냐 또는 이제 조폭으로 논란이 있는 분하고 사진이 있잖아요. 예. 이런 거는 전형적인 저는 네거티브로 보고요. 예. 그다음에 바지 한번 더 내려볼까요? 이거는 저는 이게 검증적 요소가 있다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도덕성이나 사생활을 검증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경계가 모호하긴 한데 지금 이게 여권의 경선을 보면 조금 이게 네거티브 쪽으로 지나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조금 더 그렇지만 이게 저는 계속 네거티브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가장 저비용 고효율 이게 수단입니다. 실제 포지티브 정책 경쟁에도 국민이 얼마나 봐줍니까? 근데 네거티브 한 방만 이게 제대로 대포 하나 이게 제대로 쏘면 엄청나게 지지율 변동이 있기 때문에 유혹에 빠질 수 있지만 그렇지만 이게 저는 여당답게 좀 더 앞으로는 포지티브한 정책 경쟁으로 가라 이렇게 주문합니다. 예, 제가 뭐 잠시 후에 대표적인 공약들도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공약에 대해서 서로 이 공약은 어디서 재원을 마련할 것이냐, 어떻게 실행할 것이냐, 부작용은 없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토론회가 있으면 국민들이 그 후보를 아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자, 이재명 캠프 쪽 수석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이낙연 전 대표 측의 경선 불복 취지의 언급은 민주당에서 다시는 소환되지 말아야 할 부분, 마지막 흔들기는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최근에 이게 가장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토론 과정, 경선 과정에서 치열하게 맞붙는 건 할 수 있지만 이게 한쪽이 완전히 과연 경선에서 수용을 하고 그쪽의 선대위원장이나 이런 걸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불복하고 당을 튀어나간다거나 아니면 제3자 후보가 되는 거야. 이런 논란이 지금 일고 있거든요. 그럼 필패죠. 그럼 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서른 의원이 저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봐요. 물론 뭐 한 후보를 지지했다면 100% 다른 후보로 갈 거냐 그런 부분은 뭐 얘기는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불복할 것처럼 얘기를 해버리시면 그러니까 물론 지금 뒤에 쫓아가는 입장에서는 이낙연 후보를 지지층을 더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선거 전략상 이해가 되지만 저게 민주당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니 이번 대선 같은 경우는 정말 박빙의 승부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뭉쳐도 될까 말까 한 상황에서 저렇게 어떤 후보에게 만약에 경선에서 승리 후보가 되면 우리는 밀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그거는 정말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그건 해당 행위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 후보를 떠나서 어느 후보든 그런 발언을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가능한 한 대 후보들도 어떤 후보가 경선에 승리하고 나면 다 힘을 모아서 도와주자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해서 저는 민주당이도 국민의힘도 그렇게 안 하면요. 어느 한쪽에는 집니다. 예. 그래서 저는 서른 의원의 그 발언은 정말 부적절하고 그런 발언을 하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낙연 캠프 측에 있는 서른 의원의 발언이었기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는 건데 서른 의원이 해명을 했습니다. 해명을 어떻게 했냐면 민주당 유권자들은 본선에서 원팀을 이룰 수 있을까 걱정한다라는 질문을 받고 과거 경선 과정에서 다치고 받고 했지만 결국엔 원팀이 됐다고 했을 뿐 나에게 이
그 경선 불복이라 말한 적은 없다 이러면서 그 발언을 한 그 김두관 의원은 씻을 수 없는 모독이자 이낙연 캠프에 대한 명백한 협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항상 여러 과정에서 경선이 특히 치열하다 보면 과연 한 후보가 승복을 할 것인가 여나 야나 다 마찬가지로 이런 그 궁금증들이 의혹들이 전망들이 제기되곤 했었거든요. 네, 어떻게 경선 후유증이 만만치 않은 경우가 꽤 있죠. 예.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게 지난 2007년도에 한나라당 경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소위 말하는 친이계와 친박계의 경선이 정말 전쟁이라고 말해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로 뜨거웠습니다만 그때 한나라당은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야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권 교체에 대한 지지자들의 열망이 더 컸기 때문에 그 경선이 아무리 치열했어도 상대적으로 후유증이 좀 덜할 수 있었고요. 하지만 그 후유증이 정권 교체 이후에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를 겹치면서 지속적인 친이 친박 갈등, 친이 친박 비박 갈등으로 비화되지 않았습니까? 후유증이 없었던 게 아니라 길게 이어졌던 것이죠. 예. 그런데 이번에 보게 되면 제가 아까 처음에도 언급했지만 이재명 캠프와 이낙연 캠프 사이에 같은 민주당 동료들인데 고소고발을 막 합니다. 그리고 지금 서른 의원 같은 경우도 김두관 의원에게 서운함을 토로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 메시지의 대상은 이재명 지사 캠프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서른 의원이 한 말에 이재명 지사 캠프에서 왜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하느냐. 이게 실제로 이재명 지사 캠프 측에서는 굉장히 고민하는 주제이기 때문이죠. 이재명 지사가 민주당의 대선 최종 후보가 되게 되면 과연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했던 특히 호남 민심이 100% 따라올 것인가?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게 민주당 내부에서 중도층과 여성표입니다. 그 중도와 여성표를 지금 이재명 지사는 잘 흡수를 못하고 있거든요. 계속 낮게 나와요. 이게 과연 내 쪽으로 올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아마 밤에 잠이 안 올 이 정무 전략가들이 많을 텐데 이걸 서른 의원이 딱 지적해버리니까 아픈 구석을 찔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더 이렇게 뭐 뜨겁게, 예. 차갑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예. 실제로도 지금부터는 이제 이 경선 끝난 이후에 어떻게 상처를 봉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서서히 누군가는 해야 될 시점이지만 아직까지는 전혀 그럴 분위기가 아니라서요. 예. 제가 봤을 때 아까 뭐 정청래 의원 이야기 다시 꺼냅니다만 이 경선으로 인한 민주당의 후유증이 저는 상당히 깊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뭐 후보 간의 우열이 극심하게 벌어질 경우에는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치열하게 맞붙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신경 쓰기에는 아직까지 좀 거리가 있어 보이고요. 아까 지금 잠깐 말씀하셨던 이낙연 후보 쪽에서 많이 갖고 있다는 여성, 중도, 호남 이 표심이 과연 이제 이재명 캠프 쪽으로 올라갈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아까 한다고 하셨는데 자, 이낙연 캠프의 정무실장을 하고 있는 윤영찬 의원이 메일을 하나 받았는데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 들어있어서 저희가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재명 후보님에 대한 의혹이 사실이 아니었다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낙연 캠프에서 물러나시라. 이 지사님을 돕지 않으면 윤 의원님 가족은 물론 의원실의 여성 직원들을 저희가 납치해서 저 뒤에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 어떤 지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보내온 메일에 이런 황당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과연 이 내용을 정말 윤영찬 의원한테 우리 캠프로 오지 않으면 이렇게 할 거야. 이거 협박입니까? 아니면 정말 농담입니까? 완전히 이제 이런 협박 수준까지 전개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범죄 보여져요. 같은데요? 완전 범죄죠, 사실은 네. 이거는. 근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졌을까? 아마 그 연원을 좀 따져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댓글 같은 거 보면, 문자 남기고 하는 걸 보면 예전보다 한 5배나 높아졌다는 서울대 교수의 연구 결과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결국은 지난 대선 때부터 굉장히 이제 본격화된 겁니다. 지난 대선 때 문자 이게 서로 심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거는 양념이다. 그리고 또 이거는 감수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보내는 분들이 정당성을 얻은 거예요. 자기 이렇게 보내도 이거 정당하다. 이거는 양념이고 이거는 후보들이 감내해야 될 것이다 하니까 점점 그 강도가 높아졌고 실제로 그 이후에 정치 과정에서도 이게 사실 문자 보내는 분들이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적은 숫자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보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한 번 보내면 2,000, 3,000개, 많게는 10,000개, 20,000개 이렇게 문자 폭탄을 보내는 데 대해서도 이거는 감내해야 될 일이다라고 지금 여당에서 하노니까 결국 이런 사태까지 저는 갔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예. 뭐냐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단호하게 선을 긋고 이거는 민주주의에 대한 폭력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철저히 했으면 저는 좀 더 줄어들었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이걸 사실상 여당이 방조했든지 아니면 어떤 면에서 보면 이거는 정치의 한 참여의 과정이다라고 지금 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도 되는 모양이다라고 판단하는 분들이 꽤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결국 지금 이 사태가 이런 지금까지 왔다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요. 이상민 의원 보십시오. 경선관리위원장 하시는 분.
본인 뭐 지금 경기도지사 그만두라고 그랬다가 갑자기 문자 폭탄에 거의 뭐 장애를 갖다가 폄하하는 내용까지도 막 쏟아지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단호하게, 물론 본인들이 지가 보낸 건 확인하지 않습니다만, 예.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들이 정말 연대를 해서 예. 절대 이런 거 하지 말자라고 해야 되는데 다들 그냥 어떤 면에서 보니 가만히 있어요. 예. 이렇게 윤영찬 지금 실장이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사 측은 그 우리가 보낸 사람이 증거가 뭐 있냐 이런 예. 식이에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공동 대응의 문제인데 자꾸 이런 게 양성화됨으로 인해서 저는 이런 사태까지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예.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자, 송영길 민주당 당대표가 오늘 취임 100일을 맞아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 문자 폭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배설물처럼 쏟아내는 그러한 말들을 인용해서 저는 공식 언론 기사로 쓰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의문입니다. 아예 그는 무시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각 정치인들은 자기 지지자들이 자기를 돕는다고 상대 자몽을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하지 말도록. 어쨌든 배설물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당대표도 사실 많은 문자를 받아봤기 때문에 이런 말까지 할 수 있었을 텐데 어쨌든 법적으로도 그거는 문제가 됩니까? 저도 이제 그 댓글들을 꼭 읽어보면요. 예. 배설물보다 이게 못한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예. 그거는 이제 법적으로도 경우에 따른 이제 명예훼손, 그리고 이제 모욕죄, 또는 이제 조금 전에 그 내용은 협박죄, 예.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예. 저는 뭐 상당히 건전한 비판이나 또는 이제 정책 제시, 이거는 양념이지만, 예. 저거는 이게 양념이 아니고 배설물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조금 전에 그 이재명 지지자 이름처럼 해서 이게 윤영철한테 협박인 거 있잖아요. 이거는 이게 꼭 빨리 고소해서 잡아봐야 됩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이게 이재명 지지자일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게 반관계 있잖아요. 오히려 이제 이게 협박이 효과도 없으면서 오히려 이제 이재명 지지자 측에 불리하게 하기 위해서 역으로 또 이게 할 수도 있거든요. 이건 수사가 필요하겠네요. 그럼요. 과연 이게 저렇게 이재명 지지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본인 신분을 다 밝히면 이게 이재명 후보 측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이게 마이너스가 될 거 아니에요. 예. 따라서 이게 그 역으로 반관계처럼 이것도 이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신속하게 수사해서 과연 이게 누구 지지자인지 제대로 이게 그 잡아서 처벌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예. 제가 네거티브 공방들을 많이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과연 정책 검증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경기지사가 여러 가지 공약을 발표를 했는데 한번 목소리 들어보시죠. 국민 누구나 도덕적 해이가 불가능한 최대 1,000만 원 이내 금액을 10년 또는 20년의 장기간 우대금리보다 약간 높은 수준의 저리로 대출을 받을 뿐 아니라 언제든지 갚거나 대출받을 수 있는 마이너스 대출 형태로 수시 입출금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자 제한법을 어긴 불법 대부 계약은 이자 계약 전부를 무효화해서 이자를 아예 전액 받을 수 없고 이미 받은 이자도 되돌려주게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자율이 허용 이자율의 3배 이상인 이 폭리일 경우에는 원금 계약까지 무효화해가지고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굉장히 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저리에 대출을 해준다는 거 굉장히 환영할 일입니다. 근데 이재명 지사의 목소리에서 들어봤습니다만 과연 법적으로 저것이 맞는 것인지는 한번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돈을 빌려줬는데 금리를 너무 많이 받았으니까 원금도 안 돼, 이자도 못 받아. 이거 가능합니까? 제가 보기에 저거는 법을 만약에 만들면요. 예. 바로 이게 위헌 시비에 휘말릴 것입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그 사적 자치, 자유시장 경제가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이게 이자 제한법에 지금 위반되는 거는 초과범에게 반환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원금까지, 과연 이게 못 받게 원금까지 띄게 하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따라 저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입법 공약이지, 만약에 실제 저런 법을 만들면 바로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지 않을까, 이래 봅니다. 사실상 우리나라에는 은행도 있고요. 그다음에 카드사도 있고, 그다음에 저축은행도 있고, 대부업체도 있고, 사채시장도 있습니다. 이자 제한법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그 이상을 받는 사람들은 처벌을 받겠죠. 근데 만약에 저렇게 나라에서 저리로 빌려주면 다른 그러면 금융기관들은 영업을 하지 말라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기본 대출이라는 근거를 통해서 국가주의적인 그런 이제 공약을 내는 것이죠. 그러면 저 손해는 누가 보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용도에 따라서 빌릴 수 있는 게 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신용도 높은 분들은 저리로 빌릴 수 있는 것이고 신용도가 낮은 분들은 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자가 높은 게 자본주의에서는 어쩔 수 없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근데 얼마 전에 이재명 지사가 그런 공약 냈더만요.
기본주택이라고 그래서 서울 시내 역세권 지역에 100만 호를 건설하겠다고 그래요. 근데 지역은 어딘지 밝힐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서울 시내 지하철 옆에 지금 집 없는 데가 이 빈터, 공터 혹시 있으시면 한번 연락을 한번 주십시오. 정말요. 이게 지금 다 역세권이라 하면 지금 이미 다 포화 상태입니다. 다 지금 집이 건설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100만 호를 짓죠? 100만 호 같으면요. 예전에 노태우 정부 시절에 저 분당 일산한 게 그때 200만 호입니다. 아니 그 많은 주택을 이 역세권에 어떻게 지금 새로 건설하겠다는 겁니까? 그걸 또 예를 들어서 뭐 30년, 20년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 많은 비용을 어떻게 정부가 부담을 하겠습니까? 저는 좀 현실적인 대안들을 내야 되는데 뭐 듣기에는 속 시원하죠. 예. 그렇지만 한번 시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당연히 이 시장이라는 게 3평짜리 사시는 분도 있고 5평짜리 사시는 분도 있고 다 거기에 맞게끔 사시는 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일률적으로 저렇게 다 하겠다? 저는 정말 저런 공약은 한번 철저히 검증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들 간에 이런 정책 검증이 반드시 좀 필요해 보이는 대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좀 치중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